사진 속 이 여성은 중국 고위 권력자들의 공동애첩으로 불리는 여성입니다. 각 조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당 서기부터 기업 CEO, 부시장, 법원 부원장,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최고위층 지도자까지 모두 그녀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죠. 베트남 난민에서 억만장자가 된 이 미스터리한 여성은 중국의 권력층을 쥐락펴락하며 부동산, 석유, 담배와 같은 국가 독점 산업의 사업권을 따내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권력자들의 뒷배를 업고 자신의 왕국을 세웠던 전설적인 여인 리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리웨이, 1963년 출생, 베트남에서 프랑스인, 베트남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베트남은 전쟁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하고 도시 곳곳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죠. 리웨이는 가족과 함께 전쟁을 피해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리웨이의 나이 겨우 7살이었죠. 리웨이의 아버지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오가면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베트남 커피와 슬리퍼, 향수, 약재 등을 팔았고 베트남에서는 손전 등 비누, 옷 등 생활용품을 팔았죠. 아버지의 장사 DNA를 물려받은 덕분인지 리웨이 역시 장사 수완이 남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리웨이는 기차를 타고 타 지역을 다니며 윈난성 특산품을 팔았습니다. 특히 담배를 팔아 쏠쏠한 재미를 봤죠. 윈난성은 중국 담배 산업의 핵심적인 중심지로 윈난성 담배는 품질이 좋기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리웨이는 늘 에너지가 넘쳤죠. 시간이 흘러 리웨이는 어느덧 30살이 됩니다. 30살이 된 그녀는 친구 쉬프잉을 통해 삶에서 3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리자팅은 윈난성 성장입니다. 성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와 비슷하지만 중국 정치 구조에서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윈난성처럼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곳의 성장은 더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국가 전체 권력 서열로도 대략 100위 안에 드는 권력자입니다. 1995년 국경절, 윈난성의 성장 리자팅은 아내와 함께 쿤밍 여행을 갑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던 중 리자팅은 쉬프잉이라는 여성을 보게 되고 첫눈에 반하죠. 그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쉬프잉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되고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죠. 쉬프잉은 리웨이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늘 돈 많은 남자만 찾아다녔죠. 쉬프잉은 이미 2번 결혼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남자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쉬프잉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쉬프잉을 사이에 두고 두 조직의 보스가 싸움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리웨이는 친구인 쉬프잉이 남자를 이용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바로 옆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윈난성의 성장 리자팅을 만나면서 어떤 물질적 혜택을 받고 이전과 다른 어떤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죠. 아무리 내연녀라고 해도 성장의 여자가 되니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죠. 당시 힘있는 자들의 내연녀라고 하면 남들의 시선을 피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며 좋은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만족하며 숨어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남자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쉬프잉을 보며 리웨이는 생각하죠. 권력 있는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남자를 이용해 위로 올라가야 한다. 둘째, 권력이 곧 돈이다. 리웨이는 리자팅과 쉬프잉이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며 권력층이 어떻게 부를 손에 넣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리웨이의 교과서가 되어준 셈이었죠. 쉬프잉은 자기가 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300만 위안의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돈 빌릴 때 마음 다르고 갚을 때 마음 다르다고 막상 돈을 갚을 때가 되니 쉬프잉은 돈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쉬프잉은 리자팅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자 리자팅은 윈난성 재정을 관리하는 윈난성 재정부에 전화해 아무 소리나 해가며 300만 위안을 받아낸 다음 그 돈을 쉬프잉에게 주죠. 이런 식으로 쉬프잉이 리자팅에게 받은 돈만 2천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게 별거 아닌 듯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시프인과 리웨이에게는 담배 사업을 하는 홍콩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는 시프잉에게 명품 액세서리를 선물하며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하죠. 시프잉은 곧장 리자팅을 찾아갔고 리자팅은 윈난성 연초국 국장에게 연락해 시프잉과 리웨이의 홍콩 친구를 잘 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자팅의 전화 한 통에 홍콩 친구는 그 해만 매출 1300만 위안을 달성하죠. 곁에서 권력과 돈의 흐름을 지켜본 리웨이는 큰 돈을 손에 쥐려면 그에 맞는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996년 33살이 된 리웨이는 윈난성 연초국 고위 간부와 결혼합니다. 리웨이는 결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체제 내부로 진입하게 되죠. 리웨이는 남편의 지위를 발판 삼아 여러 조직의 간부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심지어 친구 시프잉 몰래 리자팅의 애인이 되기를 자처하죠. 리자팅은 자신의 또 다른 내연녀가 된 리웨이를 위해 윈난성 내 담배 사업과 부동산 구입, 건설 사업에 리웨이에게 특혜를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웨이는 점점 더 권력의 핵심에 가까워졌고 남편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리웨이는 베트남 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훗날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광둥성 공항국 행정국장 정샤오동에게 부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시웅의 국가안전부장을 통해 특수임무 명목으로 홍콩 출입을 허가받고 홍콩 영주권까지 얻게 되죠. 셋째, 한 남자에게 모든 걸 걸어선 안 된다. 2001년 리자팅이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원은 그에게 사형집행 유예를, 그의 아들에게는 유기징역 15년형을, 리자팅의 내연녀 시프잉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합니다. 리웨이 역시 리자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내연녀 시프잉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조사받았지만 부패 관련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리자팅과 시프잉이 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리웨이는 윈난을 떠나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때 리웨이는 한 사람에게 올인하면 그 사람이 끝나는 순간 자신도 끝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죠. 이때 깨달음으로 리웨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기를 구해줄 누군가가 다방면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거대한 권력형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갑니다. 2021년 8월 28일 저녁 베이징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77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흘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제사를 지내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었는데요. 사망한 남성은 바로 전 재무장관 진런칭이었습니다. 진런칭은 리웨이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윈난성의 성장 리자팅의 소개로 리웨이는 진런칭을 알게 됐고 그와도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2003년 진런칭은 재무장관이 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리웨이에게 주변인들을 소개해 줍니다. 리웨이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를 사다리 삼아 다른 고위층을 소개받는 식으로 자신의 인맥을 계속 넓혀 나갔죠. 이때 리웨이는 진런칭의 소개로 중국 국가개발은행 부행장 왕이, 베이징시 부시장 류주화, 시노팩 회장 천통하이 등과 친분을 쌓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웨이의 몸로비가 시작됐고 공동정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2007년 진런칭이 돌연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둔다고 발표했지만 이면에는 여자 문제로 감찰을 받았고 이 때문에 옷을 벗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길래 리웨이는 이렇게 많은 권력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걸까요? 리웨이의 남자들은 그녀를 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리웨이의 커다란 눈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도 매력적이었지만 특히 품위 있는 행동과 고상한 말투가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베이징으로 간 리웨이는 차근차근 권력층과 연을 맺었고 시노팩 그룹의 회장 천퉁하이의 여자가 됩니다. 시노팩 그룹은 세계 최대의 정유, 가스, 석유화학 복합 기업으로 2020년 포춘 글로벌 목록 2위를 차지하기도 한 세계 최대 국유 기업이죠. 리웨이는 천퉁하이가 이끄는 시노팩 그룹에서 일하게 되는데 비록 그리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그룹 회장의 여자로 소문난 그녀를 건드릴 만큼 강 큰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업 회장이 숨겨둔 여자에서 멈출 리웨이가 아니죠. 리웨이는 동시에 베이징시 부시장,
류주화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류주화는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건설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를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선 리웨이는 류주화와 자주 만남을 갖죠. 류주화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씨라는 여자 때문이었는데요. 왕씨는 류주화의 또 다른 내연녀로 외모는 평범했지만 머리가 상당히 비상했죠. 정리하자면 왕씨가 류주화의 첫 번째 내연녀고 리웨이가 두 번째인 셈이었습니다. 첩이 첩골 못 본다고 리웨이의 존재를 알고 난 왕씨는 굴러들어온 돌 리웨이가 자기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대놓고 리웨이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몇 번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류주화는 번번이 왕씨 편을 들었죠. 더 이상 류주화에게선 뽑아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리웨이는 류주화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타임이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요. 리웨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류주화는 부정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류주화는 자기가 받은 뇌물의 90%를 첫 번째 내연녀 왕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만큼 왕씨를 아꼈죠. 어쨌든 이번에도 리웨이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후 리웨이는 천통화의 회장에게 칭다오 시장 두수청을 소개받고 칭다오로 갑니다. 잔산삼로 별장은 1928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칭다오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고위 관료들이나 부유층들의 모임 장소로 쓰였는데 1949년 이후에는 중국 고위층들의 요양지로 쓰이기도 했죠. 그런데 2001년 돌연 이 별장의 사용권이 리웨이 개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리웨이는 이 별장을 개인 사무실로 쓰면서 귀빈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죠. 이 밖에도 사내관로 1호라는 별장의 사용권 역시 리웨이의 것이 되는데요. 1933년 지어진 유럽풍 스타일의 별장에 리웨이는 자기 부모님을 모셔와 여기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이 두 별장은 사실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문화재로 그 역사적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개인이 절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들이죠. 그런데 리웨이와 내연관계에 있는 칭다오 시장 두수청이 이 두 채의 별장 사용권을 리웨이에게 넘기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말이죠. 이 때문에 두수청이 칭다오 부시장과 두 번이나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수청이 리웨이에게 준 아주 작은 선물에 불과했죠. 한동안 칭다오 부동산 시장에서 한 의문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이던 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혜성처럼 나타난 한 여성이 칭다오 주요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매우 싼 값에 싹 사들이고 있었는데 부동산 바닥에서 잔뼈 굵은 자들이 이 여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의문의 여성은 바로 리웨이였습니다. 그녀는 두수청의 힘을 이용해 칭다오 주요 핵심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싼 값에 매입하고 있었죠. 리웨이는 두수청과 천통화의 도움으로 여러 곳의 토지 개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직접 건물을 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획득한 개발권을 다른 기업에 비싸게 되파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리웨이는 8,400만 위안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깁니다. 리웨이는 두수청 말고도 여러 권력층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싸라기 땅의 사용권을 공개 경매도 없이 헐값에 사들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뇌물로 바치며 권력층과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2002년 춘절 두수청과 리웨이는 별장에서 밀회를 즐깁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두수청이 리웨이에게 개발 정보를 말해주죠. 칭다오에 대규모 국제 요트 경기장을 지을 거야. 두수청의 말을 들은 리웨이는 창가로 가더니 손가락으로 저 먼 곳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신안구 부산만 일대에 지어요. 리웨이가 말한 푸산만 일대는 칭다오에서 가장 유명한 오사광장 앞 해변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칭다오의 해안 명소입니다. 두수청은 리웨이가 주변 남자들에게서 보기 힘든 성견지명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두수청은 리웨이의 말대로 푸산만 일대에 올림픽 요트 경기장을 짓습니다. 칭다오시 인민대표위원회는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시장 두수청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대로 개발을 밀어붙이죠. 칭다오의 요트 경기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알게 된 리웨이는 하이얼, 하이싱고 같은 칭다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당 개발 사업에 입찰 경쟁 없이 개발권을 우선 독점할 수 있게 중간에서 힘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중간에서 20억 위안 넘게 받아 챙기죠. 2002년 6월 두 수청은 리웨이와 라오산에 갑니다. 그는 라오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할 거라며 리웨이에게 공사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죠. 당연히 리웨이가 공사를 따내고 그녀는 이를 다시 다른 회사에 되팔아 약 450만 위안의 차익을 남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두 수청이 리웨이에게 받은 뇌물이 170만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은 리웨이와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는 두 수청이 그 정도 금액에 만족했을 리가 없다며 모종의 루트를 통해 돈을 상납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신호팩 회장 천통하이 역시 리웨이를 무척 아꼈는데요. 2004년 6월 14일 천통하이가 이끄는 신호팩이 대주주로 있는 태산부동산의 지분을 1억 2,300만 위안을 받고 리웨이에게 팔아 태산부동산의 실질적 주인이 리웨이가 됩니다. 7월 29일 리웨이는 태산부동산의 지분을 두 수청의 친척 두시산에게 3억 2,500만 위안을 받고 팔아 한 방에 2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남기죠.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천통하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신호팩이 칭다오에서 진행하는 대형 정유 프로젝트 관련 토지개발권, 부동산 매매, 광고권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외에도 리웨이는 고급 인민법원 부회장 황숙유, 외교부장 리자오싱,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최고 지도자 2명 등 10여 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와 고위층들의 공동 애첩을 자처하며 그들이 가진 힘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만의 완벽한 왕국을 세웁니다. 리웨이의 남자들이 그녀를 끔찍히 아끼는 데에는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매력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데 그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즉 리웨이는 권력층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죠. 그들은 리웨이를 통해 서로의 힘과 돈을 주고받으며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무일푼 난민에서 중국의 권력층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된 리웨이. 일각에서는 그녀를 미스터리 여왕이라 부르며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2월 천통하이의 비서가 베이징 공항으로 리웨이를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리웨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은 천통하이는 리웨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 그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죠.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을 등에 업은 그녀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다니 여기에는 여러 설이 돌았는데요. 가장 신빙성 높은 가설은 리웨이의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본 또 다른 권력자가 핵심 연결고리인 리웨이를 잡아 그녀와 연결된 권력자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리웨이는 처음에는 자기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며 코웃음 쳤지만 탈세 혐의를 시작으로 그녀는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리웨이의 집에서 두꺼운 장부와 그녀가 직접 쓴 일기장을 발견하죠. 거기에는 그녀와 관계를 맺고 뒤를 봐준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 10여 명의 이름과 자기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갔는지 그 과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웨이 스캔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두 수청과 천통하이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디어 정샤오동, 류주화, 황승유 왕이, 시용의 리자오싱 등이 줄줄이 옷을 벗고 감옥에 가죠. 신호팩 회장 천통하이 역시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웨이는 베이징, 광둥, 칭다오, 선전, 홍콩 그리고 해외 곳곳에 20여 개의 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석유, 담배 투자 사업으로 2조 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중국 사법부는 경찰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리웨이에게 유기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홍콩 언론은 윈난성 쿤밍 출신의 리웨이가 중국의 부패 동맹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도하죠. 중국의 경제 시사 잡지 차이징은 공공의 끈이라는 제목의 14페이지에 걸친 탐사 보도를 통해 리웨이가 어떻게 권력층들과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는지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제되었다고 하죠. 한 미국 언론은 리웨이와 전 재무장관 찔런칭이 대만 스파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2011년 2월 리웨이는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해외에 그녀가 은닉해둔 재산 대부분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됐죠. 한 매체에 따르면 리웨이는 중국을 떠나 홍콩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여성도 중국에서 남자처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리웨이를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